반갑습니다. 네, 송명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 초청을 받은 내용은 기본소득제입니다. 요즘 굉장히 핫 이슈죠. 정치권에서 핫 이슈고요. 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니버셜 베이직 인컴이라고 해서 보통 UBI라고 지금 앞으로 칭하겠습니다. 이 기본소득을 UBI라고 하거든요. UBI에 반대되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이제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고 해서 NIT라고 부릅니다. 우리 부의 소득세라는 개념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개념에서 도입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 근로장려금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국세청에서. 근데 이제 이 UBI의 특징은 돈을 지급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지급을 한다. 세 번째는 재산이나 소득에는 전혀 관계없이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노동을 하든 하지 않든 무조건 지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인 어떤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이론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는 게 UBI 쪽에 보시면 되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네거티브 인컴 텍스 NIT 제도는 노동을 해야만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노동을 한 자들이 어떤 기본소득이 못 미칠 때 그 기본소득을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장려금이 그렇죠. NIT의 가장 장점은 첫 번째, 노동 유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진위 계수라고 있죠. 소득 불평등 지수인데 진위 계수가 우리 UBI보다는 훨씬 더 개선이 된다. 각종 논문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또 NIT의 장점은 필요한 재원이 선별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UBI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재원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그걸 조달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노동 유인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미지수군요. 덴마크나 독일, 또 스웨덴 많은 국가에서 UBI를 시행하고 있지만은 무조건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노동 유인 효과가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게 보편적인 어떤 검증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명한데 왜 정치권에서는 UBI에 대해서 손을 못 놓는가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중립적인 스탠스에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냥 우리나라의 좌파, 우파 이렇게 갈라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좌파 진영에서는 이 기본소득제, 기본주택제, 무조건적인 어떤 급여성 성격의 어떤 돈을 지급할 때 거기에 환호하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항상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90% 대 10%에 대해 갈려지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보통 사람들 90% 중에서도 또 가난한 자와 이 중산층을 갈라보면은 한 50%가 이제 가난한 자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UBI의 도입은 표결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느낌을 준다는 거죠. 우리 경기도에 가면은 청년 기본소득제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UBI 개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조세 재정학자로서 평가를 해보면은 사실 정치권에서 좌파들이 UBI라는 어떤 어젠다를 들고 와서 굉장히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은 정상적인 경제학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대부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좌파 쪽에서도 선거 어젠다로 UBI를 들고 나오지만 결국 실행에 있어서는 선별적인 복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파 쪽은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감성에 치우치기보다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죠. 경제학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재원 확보나 노동 유인 효과나 또는 진위 계수의 개선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는 UBI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어젠다다. 반대로 우리 최근에 오세훈 우리 전 의원이 들고 온 안심소득제라고 있죠. 그게 이제 NIT의 개념입니다. 노동을 어느 정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소득까지는 가구당 6천만 원까지는 채워줍니다. 이런 개념인데
제가 두 번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안심소득제가 맞겠죠. 왜냐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선별적인 복지를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돈이 무한정 많다면 많은 돈을 풀 수 있지만은 우리 조세 수입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가장 이 경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소득제를 이제 기본소득제 UBI와 반대의 개념으로 들고 놓은 게 이제 우파의 진영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과연 이 UBI를 받아들일 것인가, 또는 안심소득제 개념의 NIT를 받아들일 것인가의 어떤 시장에서 포장지를 내세워서 물건을 내세웠을 때 어떤 것이 잘 팔릴 것인가, 어떤 것이 잘 팔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UBI가 잘 팔린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심플하거든. 청년들이 자기 자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너 힘들지 20대 힘드니까 너 힘들 동안 30만 원씩 줄게 아르바이트 하지마 받았잖아요. 너 일하면은 일해서 너 노동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이면 보조금 200만 원 줄게. 그러면은 그게 경제적 이론에서는 맞을지언정 정치권의 표의 한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UBI는 굉장히 세련된 개념을 주는 것이고 NIT는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진보하거나 후진다는 개념을 현재 정치권에서 주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쪽의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한 자리에서 만난다는 거죠.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가 없다. 왜? UBI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한도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인 복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파가 말하는 선별적인 복지와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우파 쪽에서도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냐면 UBI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디펜스를 해야 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UBI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안심소득제나 다른 선별적 복지 NIT의 개념을 들고 놓으면 절대 UBI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UBI 개념인데 어느 정도 집행을 할 거냐에 따라서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유파 쪽도 UBI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기본소득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개념인데 우리 포퓰리즘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재정 수요가 충분해서 돈이 남아 돌아가서 복지를 마음껏 펼칠 수 있다면 그건 포퓰리즘이 아니거든요. 근데 거둘 수 있는 조세는 한정돼 있고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가 부채를 내서 돈을 풀린다? 그게 포퓰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UBI 범위가 어느 정도 확대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고 축소함에 따라 포퓰리즘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UBI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폄하를 한다거나 혹은 굉장히 어떤 작은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는 정치권 입장에서는 이 게임 체인저가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좌파든 우파든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일단 선정은 좌파가 한 거죠. 진보, 좌파, 우파, 보수 이런 게 된다면요. 기본소득세, 또 국토보유세, 기본주택제 기본적인 개념으로 인간의 어떤 행복 충분과 자유의 개념을 결합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성적인 사람들은 못 받아들일지라도 생각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는 고충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고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뒤에 보시면은 뒤에 보시죠. 자, 기본소득제의 개념을 좀 보시면은 일단 재산과 소득의 구분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지급입니다. 너 재산이 있으니까 소득이 높으니까 넌 돈 받지만 이건 NIT의 개념이고요. UBI는 자기 부모가 100억의 부자라도 젊은 층에게 기본적으로 돈을 얼마씩 주겠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그 사례는 청년 기본수당, 최근에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 줬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준다는 개념이 아주 포괄적 UBI 개념이다. 근데 사실은 돈을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일부 경제학자들이 반대를 합니다. 또 양식 있는 사람이 돈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뿌렸을 때 그 재난 카드로 누구나 받지 않는 사람이 없죠.
일종의 마약과 같은 개념이죠. 이성과 감성이 혼동돼서 어떤 정확한 경제 행위를 판단할 수 없는 게 UBI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UBI 개념에서 좀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복지체계는 굉장히 복잡하죠. 뭐, 기본연금, 노인연금, 청년수당, 아동수당, 뭐,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가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이 사회보장제도, 의료보험 국민연금 빼고 나머지 사회보장제도를 한 번도 혜택을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누가 혜택을 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나라 복지체계가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UBI를 통해서 그런 복지체계를 걷어내고 그냥 심플하게 지불을 하자는 거죠. 심플하게. 그러면은 누구나 다 돈을 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단순화할 수 있다. 개념입니다. 하지만은 뭐 이게 어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복잡한 복지체계를 걷어내면은 결국 걷어내지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을 걷어내고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돈을 줄 것이고 또 부자들에게도 똑같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누구의 개념입니다. 굉장히 역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정부의 재정 운용. 그래서 뭐 정부의 재정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 예산 사용 제한을 굉장히 건전하게 운용을 하면은 그렇죠? 운영하는 어떤 체계로서 UBI 도입을 뭐 타당시 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고. 4차 산업 발달인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개념이 혼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이 뭐 대세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그러면 인간의 일자리는 급속하게 감소할 것이다. 그래서 로봇에게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새로운 지원을 확보해서 실직되는 인간들에게 어떤 새로운 소득을 줘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악유가 생기는 부분은 과연 4차 산업이 발달되면은 노동력, 일자리가 줄어들 것인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가보지 않아요. 우리 조선시대에서 지금 현재까지 왔을 때 굉장히 눈부신 발전을 했죠. 하지만 일자리가 더 늘었죠. 앞으로 100년 뒤에 가면은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 일자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UBI를 주장하는 쪽들은 일자리가 매우 감소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소득 방안으로 UBI를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선언적으로 예단하지 말고 실제 몇십 년 뒤에 가서 일자리가 줄어들면 UBI를 도입하면 될 거 아니냐. 일자리가 줄지도 않는 그걸 가정에서 UBI를 왜 도입하는지 이렇게 추정하시는 경제학자들도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 UBI의 상대 개념은요, 부의소득세, 안심소득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노동 공급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노동을 해야만 돈을 지급하는 패턴인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소득제 UBI를 주장하는 분들이 그렇죠? 보시면은 세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걸 방송을 좀 스크린에 보니까요. 보통 우리나라 인구가 몇만 명입니까? 6천만 명 아닙니까? 30만 원씩 준다 그러면은 180조에서 200조가 필요하거든요. 50만 원 준다 그러면은 얼마가 필요해요? 300조가 필요하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인데 일단은 30만 원씩 준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UBI를 주장하는 여러 유튜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과세 감면제도, 우리나라 비과세 감면제도를 폐지하면 74조를 거둘 수 있다. 이 비과세 감면 어떤 거냐면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이 받는 세액 감면, 또는 근로장려금 EITC 이걸 다 합친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다 폐지하면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제가 나중에 조세 감면이 어디에 기착이 되는 자료를 다 분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EITC가 55조입니다. 연간 5조이요. 그 다음에 중저소득층이 가져간 게 거의 7, 80%. 이걸 다 걷어내면 결국은 가장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으면서 그게 없어지고 새로운 다른 대체 수완으로 30만 원을 받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깊게 들어듣다 보면 타당하지 않는 이론에 불과하지.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폐지하면 된다. 31조다. 그럼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너 30만 줄 테니까 기존 거 다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부자도 똑같이 나눠주는 거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국가에 대해서 어떤 사회 보장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커지게 될까요? 그 부분도 아무래도 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 다음에 뭐 기금 투표액에 증대하면 30조다. 탈루소득 강화하면 50조.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면은 180조 만든다 그래요. 만들어서 30만 원씩 나눠주면 되는 거다. 왜 30만 원씩 나눠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겠지. 하여튼 이렇게 유괴의 주장자들은 180조를 만들 수 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일단 기본소득세 비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요. 현재 재원 확보가 어려운 것이다. 재원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재원 확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UBI는 부자들에게 그 타당성을 설명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UBI가 왜 우수한지를 더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왜? 기존의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사회보장제도가 다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노동 유인 효과가 있느냐. 굉장히 뭐 이거는 젊은 층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꼭 일을 해야 돈을 주는 거냐. 우리가 뭐 노예냐. 그냥 주면 기분 좋게 우리가 일을 할 거 아니냐. 꼭 일을 해야만 얼마를 보조해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사실 부의소득세가 굉장히 우월합니다. 노동유인효과가요. 사실 이게 UBI는요. 1가구를 주는 게 아니고 1인만 주자는 개념이거든요. 4인 가족이면 120만 원. 그러면 누구나 그 정도 뭐 가구에 받으면은 뭐 세금이 노출 안 되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고 노동유인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에게도 주자는 거거든요. 청년들에게. 그러면은 사실 청년들 시기에는 부모들에게 좀 기속되는 게 뭐예요? 돈 때문에 있잖아요. 말 안 들으면 용돈 안 주고 말하면 용돈 안 주는데 이제 애들에게 다 30만 주니까 부모의 예속력이 필요 없는 거지. 그럼 애들은 30만씩 국가에서 UBI를 받고 부모는 근로소득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공제제도가 없어져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30만 준다, 또는 부모에게 20만 원 준다, 30만 원 준다. 이게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사실 UBI가 기본소득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걸 다 걷어내고 국가가 주고 국가가 세금을 더 걷어서 국가가 준다. 국가 이카용인데 사실은 전혀 차이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오히려 가족이 해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 그러면 군인들도 다 줘야 되겠지. 기본 30만 원 깔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급여를 더 줘야 되겠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진위 개수 있어요. 소득 불평등 완화 개수인데 뭐 이거는 둘 다 진위 개수의 개선 효과가 있지만 이 UBI는 진위 개선 효과가 굉장히 불분명하다라는 것이고요. 안심소득제나 NIT 개념, 지금 우리 근로장려연금은 이 소득 불평등 진위 개수의 개선 효과가 우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안 나온 게 있는데 뭐냐면 인플레이션입니다. 시장에서 돈이 풀리면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따라옵니다. 우리 과거의 소득주도 성장률 이건 우리나라에서 시행했던 게 아니고 이탈리아나 베네수엘라나 걔네들이 다 소득주도 성장률에서 다 망한 거잖아요. 옛날 프랑스도 인플레이션 50% 가졌다는 거죠. 소득주도 성장률은 우리가 감성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소득이 좋은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 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만은 우리 시장 자유를 맡기지 않고 어떤 국가가 강제적으로 임금을 정했을 때는 그 돈이 그렇죠? 시장에 풀렸을 때는 굉장히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30만 줄 동안 부자들은 300배의 자산 가치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건 역사적 경제적 의미에서 모든 게 본전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이 소득주도 성장률에서 그렇게 반대했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 보면은 거의 똑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은 30만 원 주면 빵을 사 먹어요. 부자들은 30만 원을 주면은 대출을 해서 은행 이자를 내겠지.
또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켜서 아파트는 10억, 20억 되고 30억이 될 동안 가난한 사람은 빵 먹고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어떤 부의 불평등을 수백 배 벌려버리는 게 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어떤 결과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 UBA라는 개념으로 또 돈을 뿌려버리면은 또 따라오는 게 뭡니까? 불평등이 심하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이 제목을 이렇게 놨어요. 보시면은 see and unsee라고 했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정책만 했을 때 보이지 않는 너무나 사례가 많죠. 너무나 사례가 많죠. 부동산 값이 오르면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면은 그 세금을 세입자나 임차인들에게 전가시키면 되겠다.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쟤네들이 집을 사서 많이 벌었으니까 팔 때 양도소득세를 거의 72% 때리면 되겠다. 이게 보이는 부분이라면 양도세가 높으니 어차피 강남 집값은 올 거니까 내 자녀들에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정리세를 더 싸네?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더 나눠주면 되겠다. 그러면 생활의 질이 향상되겠다. 이게 보이는 부분이라면 시중에 돈이 풀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자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양쪽 부분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어떤 단편적인 것만 봤을 때는 국가의 전체 체계가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을 보면 됩니다. 각종 전문서적을 꼼꼼히 읽어보면 된다. 왜? 그 전문서적은 수백 년 동안 어떤 정보를 가지고 기록한 결론 쓰잖아. 그렇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아주 간단한 거지만은 엄청난 의제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사람이래요. 이건 오늘 이걸 지금 제가 객관적 스탠스 이야기하는데 한 몇 년 전인가요? 제가 하신 분이 이래요. 이번에는 좌파 정부에서 정권을 잡았으니까 부동산이 폭등할 것이다. 강남 아파트를 빨리 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웃고 치웠는데 놀랍게도 3년 뒤에 그 아주머니의 말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할 것이다. 그걸 예상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UBI 개념도 이런 부분,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젊은 층들이 너무 멋있는 것만 좋아. 본인들이 기본소득 수당 받을 때 이제 부동산 값이 10억, 20억 올라가니까 이제 사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럼 보이지 않는 부분도 판단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좌파 우파의 편이 아니고 경제라는 것은 어떤 이데올로기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좌파든 우파든 정상적인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고 어떤 가치관의 스펙트럼을 좀 넓혀주는 것인데 지금 이 경제 정책이 실패를 해버리면 좌파든 우파든 모든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거죠. 우리 공연을 볼 때 이런 게 있잖아요. 모두 앉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앞줄이 일어나니까 뒷줄이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모든 사람이 서서 봐요. 그리고 의자는 치워졌어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앉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강남의 아파트가 30평이 30억이 됐는데 이게 내려가봐야 얼마 내려가겠어요? 한 5억 내려가면 폭락했다고 할까요? 5억 내려가도 25억이에요. 근데 또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또 난리가 날걸요. 한번 펌핑된 것은 굉장히 가격 조정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와 가는 사람의 계층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돼요.
이 중간에는 어떤 정책의 잘못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론, UBI 개념, 또 옛날에는 1, 2년 전에는 저는 유튜브도 많이 보니까 이런 개념도 있었어요. 화폐 개혁론도 나왔어요. 화폐를 개혁하면 실물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모든 게 시장의 소문과 모든 게 정책이 얽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컴불이 일어난 상태에서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시장에서는 사실 맥히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어떤 논란의 소지에서 지금 UBI가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조세 정책 잠깐 볼까요? 조세 부담률만, 그러니까 국민 부담률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요, 현재 21%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2,000조고요. 그리고 21%면 약 400조잖아요. 세금이 우리나라는 400조 고칩니다. 국세 300조, 그 다음에 지방세 100조 이렇게 보시면 돼요. 21%입니다. 근데 OECD 국가들은 25%거든요. 국민 부담률은 이제 의료보험료, 국민보험료 부담하는 거고요. 근데 UBI 찬성론자들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OECD가 25%니까 우리나라가 21%니까 거의 4%에서 5% 차이 나니까 너무 조세 부담률이 낮은 거 아니냐. 그래서 5%만 업시키면은 GDP 2,000조에 5% 곱하면 100조로 확보할 수 있다. 그걸 기본소득 나눠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세 부담률을 가지고 그 나라가 조세를 잘 거두고 있다, 못 거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별로 특징이 있어요. 저세수, 저복지, 중세수, 중복지, 고세수, 고복지의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개념은 중세수, 중복지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20% 정도가 적당한 거예요. 근데 스웨덴이나 덴마크, 노르웨이는 고세수, 고복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25%라는 거고요. 그만큼 인풋 대 아웃풋이 굉장히 투명한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 GNI,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의 개념이 거의 8만 불 수준입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 그렇죠. 걔네들이 25% 세부담하고도 세후 수익 가지고 따지는 것과 우리나라 3만 불이잖아요. 개념 자체가 틀린다는 거죠. 걔네들은 25%, 설령 40%를 맞더라도 우리나라 1인당 GNI보다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레이터로 이걸 비교해서 5%를 높여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 근데 현혹시키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료죠. 일반인들에게 현혹시키기는 굉장히 좋은 자료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그렇죠. 국민연금, 의료보험 뭐 이런 레이트가 있다면은 굉장히 부담률이 크죠.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 추이 한번 보십시오. 2018년 기준으로 약 300조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방세가 84조, 거친 게 344조. 이게 이제 우리 GDP 2,000조로 하면 21.2%거든요. 근데 우리 계속 추경할 때 얼마 예산 집행할 때 500조, 12조 이러니까 계속 100조씩 빚지는 거죠. 그죠? 또 추경할 때마다 빚지는 거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느냐라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이 377조로 돈을 써도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또 100조, 120조 빚을 내는 건데 UBI를 도입한다면은 어차피 이 돈에서 틀어 쓴다는 이야기인데 세금이 400조 그치는데 30만 원 아닌데 180조가 무슨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과연 우리 세수 400조에 180조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룸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만만치 않다라는 걸 지금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나라 세수 형태를 보시면은 우리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요 각각 약 70조씩입니다. 70조씩. 근데 지금 법인세가 뭐 한 10몇 조 펑크나 있습니다. 국가는 성장이 안 되면은 세수가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거의 틀 뽑기에 비유를 하는데 거의 숫자가 많아야만 틀을 많이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의 숫자는 늘리지 않고 한 거의를 어느 부분부터 틀을 뽑다 다 뽑아버리는 그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UBI 찬성자들은 제가 이렇게 여러 번 토론회 가보면 가장 아쉬운 부분이
국가의 성장을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에 대해서만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적인 개념에서.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가면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밖에서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가에 대해서 애들이 생각하지 않고 돈 벌어오면은 쓸 생각만 한다는 거죠.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유배를 주장하는 사람들, 근로소득세 내역을 한번 떼오라고 하고 싶어요. 과연 이 사람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인지. 연달아 이야기할 텐데 유배를 찾아간 사람들은 대부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40%거든요, 전 국민에. 이 친구들은 좋지.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유배를 통해서 30만씩 받고. 너무나 환상적인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정치권에서는 표가 40%. 어마어마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국가가 뭐 병이 들든 말든 그때 그런 것 같아요. 소득세 86.3천 원이고요. 요거는 수치가 왜 이렇게 좀 높게 나오냐면은 법인세 세무조사보다도 이 개인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 세무조사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6조고 이거는 부가가치세 70조인데 결국은 법인이든 소득이든 인컴이 늘어나야만 세수가 늘어나는 것이지 나머지는 한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성장이 되지 않는 국가에서 세금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디서 걷어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지만은 지방에서 부여한 재산세 있잖아요. 그걸 두 개 합치면은 총 15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18년도지만 이게 2019년도로 한 3조 5천 원 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기준시가를 계속 높여서 세율을 높이면은 여기가 한 2조, 뭐 3조, 4조 이렇게 늘어나겠죠.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세금. 나머지는 이제 인컴 베이스잖아요. 그럼 여기에 세금을 때려버리면은 어떡할 거냐는 거죠. 조세가 부과를 하면은 그 조세는 굉장히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동산은 굉장히 비탄력적이죠.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을 임차하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비탄력적이라는 개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도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2년 지나서 기존에 전세에 월세 한 40만 원 내시죠. 자 이렇게 트라이를 해요. 자기가 세금을 맞았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을 해요? 40만 원 못 주니까 나 이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사 비용, 이사 나서 커튼 갈고 수리하고 다 따지면 한 6, 700만 원 들 것 같거든. 그럴 바엔 40만 원 좋지. 그게 전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결국은 집주인이 내는 게 아니라 임차인들이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또는 전세 가격이 상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게 전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세를 과세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세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되게 웃겨요. 이제 살 때는 취득세가 다주택자들은 12%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제 뭐 좋다 쳐요. 미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세대 1주택자는 3, 4% 매기고 2주택자부터는 한 12%다 이러면은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이제 와서 다 사고 난들 그렇게 한들 정책적 효과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보유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굉장히 낮아요. 현실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집 살 때 보유세가 얼마입니까? 보통 3%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유세가 거의 없으니까 집 사는 데 너무나 좋죠. 왜? 팔 때만 세금을 내니까. 처음부터 보유세를 그렇게 OECD 국가에 맞게 좀 조정을 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았을까? 불과 1, 2주만 하더라도 보유세 이제 2배로 늘어난다. 150만 원이 300만 원으로 폭탄이 이루어진다. 그건 정책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1, 20억 집에 150만 원이 300만 원이 이루어지는 게 폭탄입니까? 그 신문을 보면 화가 나요. 말장난이라는 거죠. 말장난.
보유세 지금 이제 내년도부터는 폭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주택자들은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한 30억짜리 집 부채가 있으면 2억 정도 과세가 되더라고요. 내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1주택자가 30억짜리는 한 4천만 원 정도인데 없는 사람은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세금을 징치를 하고 하면은 집값이 내려간다면은 그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근데 집값이 내려갔냐? 절대 안 돼. 세금을 거둔 만큼 더 올라간다는 거지. 그리고 그 돈은 걷어서 시장에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이 돈이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지. 오히려 종부세를 거두면 그걸 목적세로 해서 그걸 그냥 공공임대주택에 짓는 재원으로만 사용한다. 오히려 미국처럼. 미국은 그 보유세를 재산세를 거두면요. 학교를 짓는다, 병원을 짓는다, 자기 마을에만 쓰도록 돼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목적이 납득이죠. 그래서 종부세도 그런 걸 예측하고 미리 좀 종부세를 현실화시켰더라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양도세 보세요. 지금 3주택자들은 72%입니다. 주민세까지 합치면은 79.2%니까 거의 80%거든요. 그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금융이자 내고 나면은 한 10% 정도 남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지도 못하는 거죠. 갈 수 있는 방법이 정려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7월 12일 날 어떤 시행령을 개정해서 정여세를 하면은 취득세를 12% 올렸거든요. 이 정여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다가 알 품고 있다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도살적 과세.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은 1년에 종부세 2억씩 내면 10년이면 20억 뺏기자는 거죠. 그러니까 집 한 채가 없어지는 도살적 과세. 근데 참 이게 시각이 너무나 틀려요. 집이 없는 사람들은 야, 그 정도 세금을 내야지. 니네들 불로소득이니까 그 정도 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속이 우려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없는 사람, 집을 가진 사람은 그건 도살적 과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 때 정상적인 집값이 내려와서 시장에 원활한 어떤 경제 흐름이 이루어지게 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집값은 내리지 않고 세수는 걷어들이죠. 세금을 때리니까 그게 전가돼서 전세가 나와 월세가 폭등이 되고, 젊은 친구들은 영원히 집을 살 수 없고, 이런 경제 순환 흐름은요, 제가 조세 전문가로서 뭐 좀 더 아는 것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취득 단계와 보유 단계, 양도 단계에서 어떤 조세의 흐름을, 그렇죠? 이게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값 다 올려놓고 잘못한 게 없다 그러죠.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그래요. 오면서도 잠깐 뭐 정부 장관들 대답하는 거 보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뭐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하잖아. 자,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 근로소득세 면세 비율 보시죠. 이야기 제가 하면은 국회에서 가서 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이야기예요. 정치인들. 한국은 면세점 비율, 그러니까 뭐 근로소득자가 2천이다, 3천이다, 4천이다 하면서 텍스는 과세되는데 세액공제, 세액감면, 뭐 소득공제로 해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비율이 40%. 미국 30.7%, 호주 15.8%, 캐나다 17.8%. 어마어마합니다, 면세점. 이거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면 표 다 떨어지거든요. UBA를 하려면 이걸 없애야 되거든요. UBA 주장자들을 보면 논리적인 오류가 뭐냐면은 세액공제, 세액감면 다 없애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이 면세자가 비율이 제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좌파 진영에서 많은 UBI를 그런 식으로 주장했을 때는 표가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그걸 이제 숨겨놓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요, 면세점 비율이 없습니다. 1,000만 벌더라도 기본적으로 플랫 텍스로 30% 내야 됩니다. 너가 세금을 내고 보조금을 받아가야 어떤 고마움을 아는 거지.
세금 한 푼 안 내고 받기만 받는 시스템이 우리나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종교인들 근로소득세로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신고하게 돼 있는데 전부 다 조금씩 신고해요. 100만 원씩.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EITC에 해당이 돼요. 근로장려금이. 작년도 종교인들이 근로장려금으로 환급받아간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EITC 환급금이 5조 2천억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10% 5천억을 받았어요. 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세금 조금 신고하고 환급 받아, EITC 받아가고, 그리고 사회 각종 보조금을 다 받아가고. 또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면세점 비율이 가장 문제가 우리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이 소득 금액의 비율로 이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보험료를 내는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 세금도 내지 않을 뿐더러 거기에 연동되니까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내는 비율도 굉장히 낮다는 거죠. 여기에 또 보존국가에 준다? 너무나 좋죠. 근데 줄 돈이 어디서 나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들 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최근에 뭐 여담이지만은 뭐 이 모임이 있어서 골프를 치러 갔는데 현재 그 골프를 치러 가는 캐디 분들 있죠. 뭐 보조해 주시는 분들. 그 캐디 피가 얼마냐면 13만 원이에요. 13. 그래서 앞으로 이거 세금을 내지 않거든요. 사회보험료도 내지 않고 앞으로 이거 세금을 과세해야 되지 않을까? 뭐 면세점이 있으면 되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캐디 분이 저한테 어떤 말을 하냐면 세금까지 과세를 하면은 이렇게 힘든 일 난 당장 때려치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루에 2번 플레이를 하면 26만 원을 벌잖아요. 평균 4,500원 번단 말이에요. 연간 4, 5천 번이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10원짜리 세금을 안 내고 사회보험료를 내지 않는 계층이 있다는 거죠. 이게 특정 계층뿐만 아니라 여러 계층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시키지 않고는 어떤 헌법에 맞는 헌법 가치에 맞는 조세 평등의 개념이 실현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경제 이론으로 보지 않고 정치 이론으로 보는 거죠. 이 부분을 도화선을 불어붙였을 때 표가 다 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 자, 그다음에 소득자에 대한 세수 의존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소득세가 한 80조 거치는데요. 상위 10%가 내는 세금이 수치가 보세요. 86.4%입니다. 소득세 전체 세수에서 상위 10%가 냅니다. 그 상위 20%가 내는 게 얼마입니까? 93.9%. 어마어마한 수치죠. 결국은 인컴텍스 86조를 상위 10% 거의 다 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세수를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욕을 하냐 이거지. 가난한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해야 돼요. 고마워해야 되는 거지. 또 이 사람들이 소득 이만큼 내니까 사회보험료도 엄청나게 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봉 5억 받으면 굉장히 큰 거 없죠. 제 나이에 있는 전문직들이 이제 뭐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서 뭐 보통 연봉 4, 5억이 되는데 세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억 5천이에요. 5억 받으면 2억 5천 나요. 그게 사회보험료 떼면요 실수령이 2억 정도. 물론 많겠지만은 한 달씩 받으면 7, 800 정도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꽃피었을 때 연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텍스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위 10%들이 또는 상위 20%들이 거의 90%의 세수를 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워해야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올해 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소득이 10억 넘으면은 세율이 45%로 또 올렸거든요. 세수를 더 거두기 위해서. 또 세무조사는 또 상위 또 고소득자들 때만 해요. 그러니까 세금도 왕창 내고 또 세무조사도 맡고 이리저리 괴로운 거예요. 미국은 70.6%, 영국은 59.8%, 캐나다
이 비율이 낮아진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보편적으로 세금을 누구나 다 낸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근로소득자 면세점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법인세 한번 볼까요? 법인세 아까 70조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매출 5천억 초과가 대기업 법인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0.2%입니다. 얘네들이 60% 세수를 냅니다. 그리고 1천억 초과 법인 0.9%, 얘네들까지 내면 74.2%입니다. 바꾸면 우리나라 대기업 없으면 세수 60% 뽑아나는 겁니다. 법인세.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법인세 세수 굉장히 줄어들죠. 바꿔 말하면은 법인들이 돈을 굉장히 글로벌 기업들이 나가서 오늘 많이 벌어와야만 낙수 효과가 생겨서 어떤 분배 개선도 훨씬 더 좋아지고 그렇죠? 좋아질 텐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걸 볼 때 의미 있는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세 지출 한번 보시죠. 우리 조세 지출이라는 것은 조세등내제한법에서요, 어떤 경제 상황에 맞게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조절할 수 있는 경기 분양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세 지출 제도는 어떤 특정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UBI 주장자들은 이 조세 지출이 지금 52조거든요. 이걸 딱 없애자는 거예요. 없애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쭉 보면은 조세 지출하는 거 근로장려세, 농림, 중소기업, 연구개발. 이거 뭐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것은 연구개발 정도예요. 연구개발 정도. 큰 회사들, 고용권.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이나 면세점 비율자들에게 조세 지출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 이걸 다 걷어내고 30만씩 UBI를 주자?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거예요.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조세 지출 수혜자 한번 볼까요? 중저소득자 감면 종교인 포함한 21조 8천억, 고소득층 감면 10조 2천억, 기업 감면 19조 6천억, 기타 3천억. 총 52조거든요. 이걸 다 걷어내자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이 중소기업이나 중저소득자 감면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걸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OECD 국가들은 인컴 텍스 쪽으로는 더 거둘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전부 보고 있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으면은 세수는 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법인세나 소득세도 특정 계층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핀셋 정세다 이런 말들이 그렇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OECD 국가들이 이제 부가가치세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부가가치세는 상당히 역진적이라 해서 조세 이론에서는 굉장히 역진적이다.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10%이기 때문에 역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유럽 쪽이나 뭐 기타 해외 국가들에서는 20에서 25% 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력의 담세력을 인정한다. 가난한 사람은 한 번 쓸 거고 부자들은 여러 번 쓸 것이다. 그럼 결국은 부가치세를 올려놓으면은 부자들은 많이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진적이지 않는다. 이런 새로운 이론으로 지금 부가치세를 높여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추세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수는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 부가치세 OECD들 부가치세 레이트를 보면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 지금 10%인데 한 2% 정도 높이면은 70조니까 한 14조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가치세의 가장 큰 단점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가치세를 함부로 올리다 정권이 뒤집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부가치세를 올리고 또 신중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세금 거둘 데 없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치세 거둘 수 없죠. 종부세 기껏 걷어봐야 1조, 2조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이 일어나면은 빚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0조씩, 120조씩, 150조씩 막 빚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내는 사람들, 이제 정부 관계자들, 이 언론 기사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아직 넉넉하다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100%다. 현재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한 40%, 50%니까 100%까지 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 부채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OECD 국가들하고 우리나라랑 완전 틀려요. OECD 국가들은 국민연금 있잖아요. 특히 국민연금은 페이고 방식입니다. 페이고 방식은 어떤 거냐면은 내가 내서 받는 거예요. 페이고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부채의 개념이 아니에요. 냈는 만큼 받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페이고 방식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앞에 사람들 받을 국민연금을 지금 우리가 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한 700조를 내줬다 쳐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지금 애들 안 놓잖아요. 이게 부채라는 거예요. 부채. 국가가 이 사람들에게 먼저 받아서 줬기 때문에 나중에 국가가 이 사람들에게 줘야 될 부채는 현재 우리나라 부채 계산할 때 넣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까지 넣어버리면 거의 110%입니다. 110%. 그래서 조세 재정 전문가들이 국가 부채 비율이 더 높아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 부채 비율 계산 방식에 따라서 틀린다. 자, 상속세. 세계적으로 또 상속세 이것도 해요. 굉장히 상속세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없애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왜 그러냐면요.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나라 상속세 세율이 재원이 얼마밖에 안 됐냐면은 보십시오. 7조 4천억이 얼마 안 되죠. 그렇죠. 이거 없어도 돼요. 사실 없으면은 다른 쪽으로 좀 더 묻으면 되죠. 근데 우리나라 국가 불행은 상속세 때문에 있어요. 재벌들이 막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편법으로 어떤 자본들을 한다거나 또는 권력과 결합한다거나 국가가 불행해지는 거 이 상속세 때문이거든. 다른 세금은 불행해질 요소가 없죠. 이게 유일하게 불행해지는 세수 요인이거든요. 대기업이 상속세 낼 일 없으면 정치권에 잘 보일 이유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지. 상속세 없는 국가 너무 많아요. 캐나다, 뉴질랜드 없습니다. 말레이시아 없습니다. 미국은 125억까지 면세점입니다. 배우자까지 합치면 250%까지 세금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본을 저장시킬 때 상속세가 없는 국가에 이 캐피탈을 저장시킬 확률이 굉장히 높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상속세가 높은 나라는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개인의 자산가가 아니고요. 기업과 연동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프쇼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오프쇼링 우리나라를 떠난다는 거죠. 베트남 또는 해외 자회사든 해외 현지부들 기업에 그것을 두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임금비만 싸서 그렇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자본을 축적하면 어마어마한 상속세가 있겠죠. 일단 분산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겠죠. 미국 트럼프가 법인세율을요 35%에서 21%로 낮췄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리쇼링이라고 그래요. 글로벌 기업 애플이나 여러 구글 회사들이 들어간 기업이 1000개가 넘어요. 고용 효과가 엄청난 거죠. 세수도 엄청 거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자법을 다 개정시켜놓고 들어오라니까요. 몇 개 들어온지 아세요? 한 8개 들어왔을 거예요.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어요. 기업이. 첫째는 노동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는 거지. 여러분 나중에 회사 한번 운영해 보세요. 진짜 이거 방송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시겠지만 더러워서 못 해먹는다. 저도 회사 가면 직원들 눈치 봐요. 직원들이 저 대표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대는지. 아 저게 또 사표 쓰는구나. 달래야 되지. 나갈 때 회식 시켜줘야 되지. 들어올 때 회식 시켜야 되지. 요즘 밥값도 엄청 비싸요. 한 10,000원에. 그리고 또 밥 먹이면은 또 커피 한 잔 사줘야 되죠. 이거 인건비에 따라가는 4대 보험료 외에 식대 커피값 따지면 기업이 이윤이 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고용보험 제도는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또 힘들면은 또 사표를 쓰네 고용보험 타게 해달라고. 근데 기업에서 그거 너가
사표냈으니까 우리 못해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기업들의 약점이 있잖아. 그러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고용보험 타게 해주면 그 친구를 1년이라고 고용보험 한 6개월 타. 그리고 비시즌 또 엉뚱한 데 취업해서 놀아. 그런 인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기에 기본소득 UBI까지 주면은 과간이겠지. 고용보험 플러스 UBI 플러스 뭐 지금은 이 경제 이론을 굉장히 자본가가 노동가를 억압해서 어떤 독점과 가점의 형식을 빌려서 자본을 어떤 뭐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본을 굉장히 집약적으로 그죠? 축적을 시켜서 소득을 불평등시키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시장에 가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업주가 더 불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주는 자본을 투입하잖아요. 노동을 투입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좀 시각으로 노동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세, 증여세도 좀 우리가 50%인데 좀 이걸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우리나라 이민 많이 가려고 하잖아요. 뭐 뉴스에서도 방송에서 나오는데 돈 있는 사람들 다 주위 물어보세요. 요즘은 말레이시아로 간다 그러대. 가고 싶다. 왜 상속세가 없으니까. 미국은 또 뭐 시민권 얻어야 되니까. 이런 말들 자체가 나오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4차 산업 대비 이제 미래의 세운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요. 근데 정치권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표에 도움이 되느냐. 또 요즘 트렌드는 옛날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맞는 이야기를 냉혹하게 하는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맞아. 지금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스타일을 추구하거든요. 정치권들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진보적일 거야. 굉장히 멋있을 거야. 이런 스타일을 굉장히 추구를 해요. 왜? 중도 보수, 중도 좌파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금도 미래에 대한 세금을 논의하고 있는 게 이제 로보택스라고 합니다. 로봇들이 일을 하면 로봇에서 세금을 매기자는 거죠. 어떻게 매길 거냐니까. 로봇에게 상법상 법인격을 부여해서 매기면 됩니다. 가능하겠어요? 로봇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노트북부터 저 카메라부터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바꿔 말하면 로봇을 소유해서 인컴을 벌이고 있는 개인에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디지털 텍스. 요거는 지금 굉장히 국세청이나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디지털 텍스는 어떤 거냐면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뭐 페이북, 넷플릭스처럼 법인 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없는 겁니다. 그냥 인터넷 베이스로 들어오는 거죠. 플랫폼을 통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바로 돈이 빠져나가니까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거죠. 이게 가장 발달한 나라가 그냥 미국입니다. 미국 뭐 걔네들 공대가 발달됐으니까 산조세 이런 데 가면 좀 플랫폼 사업으로 다 하는 거죠. 이걸 과세하려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니네들 제조업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게 우리 보복관세를 때리겠다. 프랑스는 니네들 와인 들어올 때 우리 보복관세 때리겠다는 거죠. 우리도 이게 디지털이 하나의 상품이다. 미국의 고유한 상품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나라가 섣불리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디지털 텍스를 때리면은 우리나라도 자동차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당하기 때문에 논의는 되고 있지만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다음 카본 텍스, 지구온난화 방지, 화석가 연료 사용 규제에 대해서 탄소세를 때려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기름을 넣잖아요. 그게 다 에너지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탄소세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데이터 텍스, 우리 네이버나 구글 보면은 개인적인 데이터가 여기 다 집합이 돼서 모든 사람이 다 네이버 지식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를 해서 데이터를 공유해 주는 사람에게 어떤 소득을 주자의 개념인데
글쎄, 이 데이터를 집합하는 어떤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거기에 대해서 그 회사가 또 고유의 법인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어젠다는 말할 수 있는데 조세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또 이런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이걸 포함해서 지금 다 과세가 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법인세나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개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들을 좀 만들어내기를 좋아한다는 거지.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 로보택스, 뭐 디지털 텍스, 카본 텍스, 데이터 텍스. 이 네 가지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진보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이게 지금 뭐 세운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디지털 텍스 외에는 효용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아까 기본소득의 개념 했고요. 기본 세원 확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배를 도입해보자는 것도 저희 주장이에요. 왜? 도입해서 선별적 복지를 하자는 거죠. 그 안에서. 그리고 너무 보장책이 복잡하니까 UBI를 시리즈로 만들자는 게 제 주장이에요. UBI 넘버 1, 넘버 2, 넘버 3에서 너는 넘버 1이야, 나는 넘버 2야. 넘버 1이 받는 사회보장제도가 명확하게 공표돼 있어야 되겠죠. 넘버 2가 받는 것. 뭐 넘버 10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가장 애국자의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주민번호에 박자는 거지. UBI 1, UBI 2. 그러면은 누가 명확하게 어떤 사회보장을 받고 있구나. 그걸 명확하게 구분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칸막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보조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해 볼 수가 있겠다. 만약 돈이 많으면 모든 사람이 UBI 넘버 시리즈 다 받을 수 있게 하고요. 없다면은 뭐 순서대로 1, 2, 3부터 받는 방법. 그게 선별적 복지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좀 이 사회보장제도가 명확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네들 기초연금 받는 거 있죠. 20만 원씩, 30만 원씩.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는 다 UBI 1으로 넣자는 거죠. 저분은 UBI 1이냐면 노인이고 기초연금을 받고는 명확해지자는 거죠.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베이직 인컴에 대한 세원 확보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국가 성장률을 제고해야 된다. 성장 없이는 배분이 없다는 거죠. 빵을 만들지 않고 빵을 그죠? 쪼개 먹는 데만 연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보편적 정책을 해야 돼요. 면세점, 납세자 축소를 통해서 보편적인 납세의식을 가지도록 해야 돼요. 세금을 내고받더라도 납세의식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는 부가가치세 인상,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차등 부가세, 유럽처럼. 부자들이 사용하는 어떤 재화나 용역이 소비돼서는 텍스 레이트를 좀 높여주고요. 15%, 20%.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10%. 그리고 의식주 관련된 것은 면세점. 중국이 3단계 차등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근데 뭐 고가의 승용차나 고가의 명품 팩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면세잖아요. 외국과 달라요. 그런 부분에서 차등 부가세를 다 살 수 있겠다. 근데 정부의 재정 운용의 비효율적을 건전한 재정 운용으로 돌릴 수 있겠다. 자산소득과 노동소득의 타협 균형 소득을 좀 제시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노동소득을 아무리 늘려주더라도 자산소득이 몇 배나 빨리 뛰어버리면 실질임금이 하락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균형점을 맞춰주지 않으면은 어떤 정책도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오히려 이렇게 복잡한 정부 정책을 펼치노니 그냥 지역별로 가격 상한제를 하면 돼요. 오히려 강남 아파트는 33평 15, 강북은 10억, 이 이상은 무효. 그게 편하지. 뭘 저렇게 세금 정책을 이리저리 누더기처럼 다 때려놓고 사람을 잡을 필요가 있나요, 그죠? 그게 편할 것 같아요, 그죠? 뭐 토지 공개념, 뭐 이재명 씨가 주장한 거 있잖아요. 국토보유세. 그것도 이야기되는데 뭐 토지 공개념도 이야기되는데 뭐 가격 상한제까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속편하지. 그러면은 가격 상한제로는 나는 열심히 일해서 강남 아파트 15억이니까 15억까지만 모으면 내가 저 아파트를 살 수 있겠구나.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내가 10억까지만 강북 아파트는 살 수 있겠구나. 조금만 내 열심히 일을 하자. 가격은 저기 있어 정체돼 있으니까 내가 노력만 하면 된다.
이게 오히려 낫지 않아요? 내가 1,000만 원씩 10년 저축했는데 집은 3년 만에 10억이 올라. 반사회적 인물이겠지. 그 다음에 4차 산업 새로운 점, 로봇세, 탄소세, 데이터세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은 그런 겁니다. 기본소득세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개념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의 새로운 개념인데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또 면세점 비율을 걷어내서 어떤 보편적인 납세의식을 가지도록 하고 가치관을 심어주고 또 성장과 분배가 균형이 있게 되고 또 불평등이 개선이 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어떤 제도적으로 정책을 할 수 있다면은 UBI 시리즈 넘버링을 통해서 아주 명쾌한 사회 보장 제도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주장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아직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거티브 인컴 텍스 이 부분도 UBI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UBI 넘버 5다. 얘네들은 NIT에 해당되는 애들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명확해질 것 같아요. 너는 UBI 넘버 몇 번이야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좀 사회 보장 제도를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라는 것은 볼 수 있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어떤 정책을 하나 내놨을 때 어떤 다른 쪽으로 또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그 부분을 예단하고 막을 수 있는 확신이 생겼을 때 정책을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런 개념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발표하고 나서 또 땜질식으로 또 그걸 막으려고 또 발표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 속된 말로 배째라 그랬잖아요. 배째라고. 피해는 누가 보는 거죠? 국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이거 뭐 제가 좌파다 우파 같다 때문에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경제는 이데올로기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적으로 이 UBI도 좀 신중해졌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여러 군데 참가를 해보지만 안타깝게도 너무 환상적인 제도로 생각하고 UBI를 정치권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 UBI를, 근데 민주당에서도 UBI를 이재명 지사 이야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이걸 도입하자 소리 못하는 게 재원이거든요. 또 미래통합당이 있죠. 미래통합당에서도 최근에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양쪽에서 UBI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어요. UBI 정의는 무조건 보편성 재산소득에 관계없는데 이 정의를 내리지 않고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만 사용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들도 좀 재밌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너무 환상에 빠지면 안 된다. 제가 UBI 회의에 참석을 했던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좀 배운 사람이던데 거기도 박사던데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도 UBI로 월 3, 40만 원 받으면 서울에 살지 않고 지방에 가서 조용한 시골에 가서 책이나 쓰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무 행복할 것 같다. 너무 자유로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UBI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제가 30만 원 주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보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고려대 이제 정책대학원의 조세재정학과, 거기는 전부 조세재정 전문가들이 다 모입니다. 전문가들 또는 국세청 또는 재경부 청와대 사무관 이상 친구들이 다 수업을 듣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정책에 대해서 논문 발표를 하고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등록금 비싸잖아요. 학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친구들이. 올 A 플러스를 못 받으면 장학금을 받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그 중에 누군가가 B나 B 플러스를 받아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출석을 안 하거나 깔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난 학기 때 코로나라서 제가 수업을 많이 못했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코로나니까 내가 기본 점수를 주겠다. 다 A로 깔겠다. 그러니까 이게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수업에 참석했고 리포트를 열심히 냈는 사람들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순간적으로 봤어요. 왜 뭐가 불만 있냐? 기본 점수를 니네들 기본 소득도 좋아하니까 기본 점수를 주겠다는데 열심히 한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업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이게 기본 소득의 개념하고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이 정도로 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제가 어느 편에 서서 강의를 드린 게 아니고 경제학자 또는 조세 전문가로서 좀 유배를 냉철하게 보고 좀 개선된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제도로 좀 정착할 수 있는 취지에서 제가 강의를 드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강의를 이 정도 마치고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